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톨스토이의 무엇 때문에 입니다.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폴리아나에서 톨스토이 백작 집안의 넷째 아들로 출생했으며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호입니다. 2세의 어머니를 잃고 8세 때 푸시킨의 시 바다의 나폴레옹을 낭독하여 아버지를 놀라게 하기도 했으나 그해 아버지와도 사별하고 이후 고모댁에서 자랐습니다. 16세에 카잔 대학에 입학한 후 철학적 명상에 잠기길 즐기며 괴테, 루소, 고골레 등의 작품을 탐독하였고 19세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전력했으나 실패하고 군대에 입대하는 한편 창작을 시작합니다. 잡지 동시대인의 익명으로 자서전적 요소가 강한 처녀작 유년시대, 소년시대 등을 발표하고 유명해졌습니다. 1862년에 소피아 안드레예브나와 결혼하였고 대표작으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는데 부활은 그의 만년을 장식하는 대표작으로 카츄샤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1908년 출생 80년 기념제가 성대히 거행되었으나 그는 소신과 생활의 모순을 느껴 출가한 후 폐렴에 걸려 야스나야 폴리아나에 묻힙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830년) 야체프스키는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의 소유지 로장카에 살고 있었는데 이미 고인이 된 친구의 외아들인 이오시프 미구르스키란 청년이 찾아왔다. 야체프스키는 올해 65살로 이마가 넓고 어깨가 떡 벌어진 고동색의 얼굴에 희끗희끗한 수염이 난 노인으로 제2차 폴란드 분할 당시의 애국자였다. 그는 청년 시절에 미구르스키의 아버지와 카스 추시카군에 복무했고 그 애국 정신으로 그의 계시문학적이라 불리는 탕녀 예카테리나 2세와 배신자인 그의 정부 표나토프스키를 증오했다. 그는 또한 아침이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을 믿듯이 폴란드 공화국의 재흥을 믿었다. 1812년에 그가 존경했던 나폴레옹의 파멸은 그를 슬프게 했지만 그가 불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폴란드의 재흥에 절망하지 않았다. 알렉산드르 1세에 의한 바르샤바에서의 국회 개원은 그의 희망을 부풀게 했으나 신성동맹, 온 유럽에서의 반동, 콘스탄틴의 우매함은 마음속 수건의 시련을 멀게 하였다. 1825년 야체프스키는 시골에 파묻혀 외부 출입을 삼가고 오직 자기의 영지 로장카에 들어앉아 농사를 짓고 사냥을 즐겼으며 신문과 편지를 읽으면서 여전히 자기 조국의 정치적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야체프스키는 가난한 집의 딸이었으나 미인인 폴란드 소귀족의 처녀와 재혼을 하였다. 그러나 이 재혼도 행복하지 못했다. 그는 재혼한 아내를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았고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여기며 마치 자기가 두 번째 장가를 든 것의 잘못을 안갚음이라도 하듯이 그녀를 학대했다. 이 아내에게서는 소생이 없었다. 전처에게서는 딸만 둘이 있었다. 큰딸 반다는 자기의 미모에 자신이 있었으므로 시골에 묻혀 사는 것을 실증 내고 있었고 아버지의 귀염을 받은 작은 딸 알리비나는 생기가 넘치고 곱슬곱슬한 금발의 아버지를 닮은 미간, 반짝거리는 크고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 알리비나는 이오시프 미구르스키가 찾아왔을 때 15살이었다. 미구르스키는 학생 시절에 야체프스키 가족이 월동하고 있던
빌리노에 있는 그들의 집에 자주 찾아왔으며 반다에게 마음이 끌려 구애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장성한 청년으로서 그들의 마을에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젊은 미구르스키의 방문은 로장카의 주민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늙은이에게는 그의 아버지인 젊은 시절의 친구를 회상케 한 것과 이 청년이 대단한 열의와 강한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폴란드뿐 아니라 그가 막 보고 돌아온 외국 혁명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으로도 즐거웠다. 야체프스카야 부인에게는 영감이 손님 앞에서 자중을 하고 평상시처럼 그녀를 꾸중하지 않는 것이 즐거웠다. 반다에게는 미구르스키가 찾아온 용건은 자기에게 청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믿고 매우 즐거워했다. 그래서 그녀는 기꺼이 응낙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자기의 자유를 값있게 팔아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알리비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었으므로 그녀 역시도 즐거웠다. 그런데 반다 혼자만이 미구르스키가 그녀에게 청혼할 의도가 있어 찾아온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집안의 모든 사람들, 곧 야체프스키 노인을 비롯하여 유모 루드비카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미구르스키는 그러한 의도로 찾아왔으나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 무엇에 당하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 청혼을 하지 않고 떠났다. 모든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그의 떠남에 놀랐다. 그리고 알리비나 이외의 어느 누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알리비나는 이 뜻밖의 떠남이 자기가 원인임을 알고 있었다. 그가 로장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미구르스키가 자기와 있을 때에만 특히 흥분하고 쾌활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그녀를 마치 어린애 대하듯 했으며 그녀와 장난을 치고 놀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성의 본능적인 감흥으로 그러한 태도가 어린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그것임을 감득했다. 그녀가 그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가 자기를 맞아들이며 또 나갈 때 바래다주는 그 사랑에 찬 눈빛과 상냥한 미소 속에서 그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러한 그의 태도가 어떤 명확한 대답을 주지는 못했으나 자기를 즐겁게 해주었으며 그녀도 무의식 중에 그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려고 애썼다. 그녀가 무슨 일을 하든 그는 마음에 들어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흥분하여 모든 것에 정성을 들였다. 그에게는 그녀가 귀여운 홀투경과 함께 달리고 뛰면서 그 개가 그녀의 얼굴을 핥으려고 하는 모습까지 마음에 들었다. 또한 하찮은 일에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밝은 웃음과 재미있어 하는 모습도 마음에 들었고 또 지루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진지한 얼굴로 듣고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특히 정확하고 유머러스한 유머와 술에 취한 이웃, 그리고 그 자신, 즉 미구르스키를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순간적으로 표현하여 흉내내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녀가 마치 인생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알고 마음껏 이용하려는 듯한 태도와 그 쾌활한 낙천적인 성격이었다. 그에게는 그녀의 이 특별한 낙천성이 마음에 들었으며 이것이 그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도 명확히 말하지 않았으나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 했으며 또 사랑하였음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다. 알리비나는 총명하고 교양 있는 미모의 반다와 비교했을 때 자기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사랑에 놀랐고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미구르스키를 사랑하였다. 즉 일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였다. 늦여름에 신문은 파리의 혁명에 관한 소식을 전했다.
뒤이어 바르샤바에서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야체프스키는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콘스탄틴의 암살과 혁명의 발발에 관한 소식을 우편이 있을 때마다 초조하게 기다렸다. 11월 말 망루에 대한 습격과 콘스탄틴 파블로비치의 도피에 대한 소식, 국회가 폴란드 로마노프 왕가의 통치권을 빼앗고 포로피스키가 독재자로 선언되며 폴란드 국민은 또다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폭동은 아직 로장카까지는 확산되지 않았으나 로장카 주민은 모두 그 진행을 지켜보고 기대하면서 그것에 대비하고 있었다. 야체프스키 노인은 폭동의 주모자 중 한 사람과 서신을 교환하며 농사일을 하기 위해 고용한 것이 아닌 혁명 사업을 위하여 유태인 하인을 비밀리에 거느려 왔으며 결정적 시기에 폭동에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야체프스카야 부인은 평상시보다 더 많은 물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음을 써야 했고 그 때문에 그를 화나게 했다. 큰딸 반다는 바르샤바의 한 친구에게 자기의 보석과 귀금속을 혁명위원회에 헌금하도록 우송했다. 한편 알리비나는 미그루스키가 하고 있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아버지를 통해서 그가 드베니스키 부대에 입대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 부대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고 애썼다. 미구르스키는 2번에 걸쳐 편지를 보내왔다. 한 번은 그가 군에 입대했다는 소식이었고 다음은 2월 중순에 쓴 것으로 러시아군의 대포 6문을 노획하고 포로들을 생포한 스토구트 싸움에서의 폴란드 군의 승리에 관한 환희의 편지였다. 그는 편지에 폴란드 군의 승리와 러시아 군의 패배, 만세라고 끝맺고 있었다. 알리비나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그녀는 지도를 펴서 러시아 군을 결정적으로 격파하게 될 곳과 때를 헤아렸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체국에서 배달된 소포를 천천히 풀고 있을 때에 얼굴이 창백해지며 몸을 떨었다. 한 번은 새엄마 방에 들어갔다가 그녀가 바지와 모자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알리비나는 남장을 하고 폴란드 군대에 합류하기 위해 집에서 뛰쳐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새엄마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아버지는 딸을 불러 그녀의 애국심에 대한 동감과 환희를 그녀 앞에서는 감추고 전쟁에 나가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엄하게 꾸짖었다. 여자들에게는 할 일이 따로 있다. 즉, 조국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현재 그녀는 아버지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극히 필요한 존재였으며 앞으로는 남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는 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자기는 실로 고독하다는 것과 불행하다는 것을 넌지시 비치며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눈물을 감추려고 하였으나 아버지 잠옷에 소매를 적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승낙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폴란드가 분할되어 그 일부가 증오할 독일인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다른 일부가 더욱 증오할 러시아인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을 때 폴란드 사람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1830년과 1831년에 폴란드인들이 경험한 그 환희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세력의 불균형 때문에 혁명은 또다시 좌절되었다. 이번에도 무의미하게 복종하는 수만의 러시아인들이 폴란드로 몰려와 혹은 자비치 또는 파쇼케비치와 최고 관리자인 니콜라이 1세의 지휘하에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형제인 폴란드인의 피로 땅을 물들이고 또 폴란드인의 자유라든지
박해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자신들의 탐욕과 엉뚱한 허영심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한 허약하고 한심스런 자들의 지배하에 놓였다. 바르샤바는 점령당하고 독립부대들은 격파당했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은 총살을 당하고 매를 맞고 또는 추방당했다. 추방당한 사람 중에는 젊은 미구르스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땅은 몰수당하고 그 자신은 러시아의 병사로 징집되어 우랄리스크의 상비대로 배속되었다. 야체프스키의 집에서는 지난해부터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1832년의 여름을 빌리노에서 지냈다. 이곳의 요새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구르스키가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 그 편지에는 그가 오늘날까지 참고 살아온 일, 그리고 앞으로도 참고 견디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일,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조국 폴란드를 위하여 받는 고통을 자기는 기뻐하며 자기 일생의 일부분을 바쳤으며 나머지 생에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거룩한 사업에 실망하고 있지 않으며 만일 내일이라도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되면 자기는 분연히 투신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소리내어 편지를 읽으면서 노인은 이 대목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으므로 나머지 부분을 다 읽지 못했다. 그래서 큰딸 반다가 이 부분의 나머지 부분을 읽었는데 미구르스키는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영원히 가장 밝은 하나의 점으로 남게 될 그 마지막 방문 때에 자기 가슴에 품었던 희망과 꿈이 비록 어떤 것일지라도 지금은 말할 수도 없고 또 말하고 싶지도 않다고 쓰고 있었다. 반다와 알리비나는 이 말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했으나 그것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다.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미구르스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했다. 특히 지난번 방문 때 알리비나를 대했던 것과 같은 장난기 있는 어조로 홀트견을 물면서 지금도 그렇게 날쌔게 뛰고 있으며 낯선 사람의 흉내를 내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노인 영감에게는 건강과 어머니에게는 가사에 대한 즐거움과 반다에게는 훌륭한 배우자가 있기를 알리비나에게는 그 쾌활성을 계속 간직하라고 기원했다. 야체프스키 영감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그리하여 1833년 온 가족은 외국으로 이주했다. 반다는 바덴에서 어떤 부유한 폴란드인 망명자를 만나 그와 결혼했다. 노인의 병은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1833년 그는 조국에 대한 독립의 한을 품고 외국의 하늘 아래서 작은 딸 알리비나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두었다. 그는 아내에게 병간호를 맡기지 않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에게 재혼하여 그가 저지른 잘못을 사과하지 않았다. 야체프스카야 부인은 알리비나와 함께 고향의 땅으로 돌아왔다. 알리비나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미구르스키에게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가 자기의 한평생을 바쳐 섬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웅이자 순교자였다. 외국에서 귀국하기까지는 아버지의 양해 아래 그와 서신 교환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직접 서신을 교환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와 그와 서신 교환을 계속했다. 그리고 그녀가 18살이 되던 해 새엄마에게 자기는 시집을 가기 위해 미구르스키가 있는 우랄리스크로 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새엄마는 미구르스키가 부유한 집 딸을 유혹하여 딸에게 자기의 고통을 분담시키고 편하게 지내려 한다고 그를 힐난하였다. 알리비나는 화가 나서 새엄마에게 자기 나라의 국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에게 그런 비열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또 내가 그를 돕겠다는 것조차 그는 거절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가 만일 자기에게 그러한 행복을 주고자 한다면 그와 결혼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말했다. 알리비나는 성인이 되었고 숙부가 돌아가시면서 두 조카딸에게 남긴 30만 질로티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그녀의 결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었다. 1833년 11월 알리비나는 마치 죽음의 길을 나서는 사람처럼 멀고 먼 야만스런 러시아 사람들의 나라로 떠나보내는 집안 식구들과 작별을 하고 자기와 함께 가기로 한 충실한 늙은 유모 루드비카와 먼 여정을 위해 새로 손질한 아버지의 조그만 마차에 몸을 실었다. 미구르스키는 병영에서 살지 않고 자기의 개인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니콜라이 파블로비치는 펌척당한 폴란드인들에게 엄격한 사병 생활의 고통을 견뎌내고 이 병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받는 모든 푸대접을 감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명령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순진한 사람들은 펌척당한 사병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생기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불복하였다. 미구르스키가 속해 있는 부대의 대대장은 겨우 문맹을 면한 사병 출신의 장교로서 전에는 부여였으나 지금은 모든 것을 박탈당한 교양 있는 이 젊은이의 처지를 이해하고 존경했으며 모든 일에서 그를 관대히 대해주었다. 그래서 미구르스키도 병사다운 얼굴에 흰 구렛나루스를 하고 있는 육군 중령의 온후함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의 온정에 보답하기 위해 육군 견습사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의 아들에게 수학과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었다. 벌써 7개월이 된 우랄리스크에서의 미구르스키의 생활은 단조롭고 침울하고 지루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기까지 하였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되도록 친근하게 지내려는 대대장 외에 딱 한 사람, 여기에서 생선가게를 차리고 있는 교양도 별로 없으며 교활하고 불쾌한 사람인 추방당에 온 폴란드인이 있을 뿐이다. 미구르스키는 이 궁색한 생활에 익숙해지기가 매우 어려웠다. 재산을 몰수당한 뒤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자기에게 남은 금부치를 팔아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다. 추방되어 온 이후에 그의 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기쁨은 알리비나와의 서신 교환과 로장카의 방문 때부터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고 지금의 추방된 땅에서 더욱 아름다워져 가는 추억의 상상이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지난번 편지 가운데 내 희망과 꿈이 비록 어떠한 것일지라도 라는 말의 뜻을 묻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이제 자기의 희망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회답하였다. 그러나 그는 소녀가 그러한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리라는 확신이 없으며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회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회답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희생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자기의 현재 상태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회답했다.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내고 난 얼마 후 그녀로부터 2,000 질로티의 송금 수표를 받았다. 봉투의 글씨로 보아 그것이 알리비나의 것임을 알고 편지에 자기는 지금 필요한 모든 것, 즉 차값, 담뱃값, 심지어는 책값까지도 벌어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써보낸 적이 있었다. 그는 그 돈을 다른 봉투에 넣어 두 사람의 거룩한 관계를 돈으로 망치지 말길 바란다는 편지를 써서 도로 붙였다. 자기는 이제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으며 그녀와 같은 벗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더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고 그는 썼다.
이것으로써 그들의 서신 교환이 끊어졌다. 11월, 미구르스키가 육군 중령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우편 마차의 방울소리가 들리고 이윽고 얼어붙은 눈 위에서 썰매의 활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우편 마차는 현관 앞에 멈췄다. 어린아이들은 누가 왔나 보려고 뛰어나갔다. 미구르스키도 문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중령 부인이었다. 선생님, 어떤 여자분들이 찾아와 당신을 찾고 있어요. 어쩌면 고향에서 찾아온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폴란드 사람들 같아요. 만일 미구르스키에게 당신은 알리비나가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막상 그 현실 앞에서는 피가 심장에서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는 숨 쉴 겨를도 없이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현관에는 얼굴에 기미가 낀 한 뚱뚱한 여자가 머리에서 수건을 풀고 있었다. 또 한 여자는 중령집 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그 여자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듣고 뒤돌아보았다. 그는 수건 밑으로 알리비나의 삶의 기쁨에 넘친 미간과 희망에 빛나는 두 눈동자를 보았다. 그는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맞아들이고 어떻게 인사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유조! 그녀는 그들 아버지가 불렀던 것처럼 미구르스키를 부르며 외쳤다. 그리고 두 팔로 목을 끌어안아 그의 얼굴에 자기의 빨개진 얼굴을 비벼댔다. 그리고 웃었으며 결국엔 울음을 터뜨렸다. 알리비나가 어떠한 여자이며 무엇 때문에 그녀가 찾아왔는지를 알고 마음씨 착한 중령 부인은 그녀를 맞아들여 결혼할 때까지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했다. 마음씨 착한 육군 중령은 두 사람의 결혼 승낙을 상급 관청에서 겨우 받아냈다. 오렌부르크에서 목사가 오고 미구르스키의 결혼식은 치러졌다. 대대장의 부인이 신부의 대모가 되었고 그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한 아이가 성상을 받들고 추방되어 온 폴란드인 보르조프스키가 신랑의 들러리가 되었다. 그 후 알리비나는 더욱 자기 남편을 열렬히 사랑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그를 완전히 알게 되었다. 그녀가 정욕과 피를 가진 한 살아있는 인간에게서 자기 상상 속에 간직해왔고 키워왔던 것 중에는 없었던 많은 비속하고 시적이 아닌 여러 가지 성상들을 발견했다. 또한 그와 반대로 인간의 정욕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그런 추상적인 것 속에는 없었던 많은 소박하고 훌륭한 점들도 발견했다. 그녀는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서 그가 전쟁에서 용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재산과 자유를 잃었을 때 그의 대담성에 관해서 알고 있었으며 언제나 고상한 생활을 하는 영웅으로서 그를 상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당한 체격과 용감성을 지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극히 온화하고 겸손한 어린 양이었다. 그는 또한 신선한 유머, 로장카에 있을 때 그처럼 매혹됐던 황금빛 턱수염과 입수염으로 둘러싸인 그 감성적인 미소, 특히 임신 중에 그를 괴롭히고 싫어했던 담배 파이프를 가진 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인간이었다. 미구르스키 역시 이제야 비로소 알리비나를 알았다. 그리고 알리비나에게서 처음으로 여자를 알았다. 결혼 전에 알았던 여자들에게서는 여성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서와 같이 알리비나에게서 안 것은 그를 놀라게 했고 그녀의 부드럽고 감사에 넘친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면 곧 일반적인 여자로서 환멸을 느꼈을 것이다. 일반적인 여성으로서의 알리비나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약간의 아이러니컬한 관용을 품었고 알리비나로서의 그녀에게서는 부드러운 애정뿐만 아니라 커다란 환희와 자기에게 분에 넘치는 행복을 안겨준 그녀의 희생에 대한 보상하지 못한 부채의식까지도 느꼈던 것이다. 미구르스키 부부는 더 없는 애정으로 행복했다. 두 사람은 그들이 간직해온 사랑을 상대방에게 쏟고 낯선 사람들뿐인 이곳에서 더구나 한겨울에 길을 잃고 온몸을 서로 녹여주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행복했다. 미구르스키 부부의 행복한 생활에 언제나 헌신적인 태도로 도움을 주는 동거자, 아무런 악의도 없이 투덜거리기를 좋아하며 조금은 코믹하고 모든 남자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유모 루드비카가 그들의 생활에 끼어 있었다. 한 해가 지나자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다시 1년 반 뒤에는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사내아이는 어머니를 꼭 닮았다. 그 눈과 장난기와 우아함은 어머니와 꼭 같았다. 여자아이는 건강하고 예뻤다. 미구르스키 부부는 자녀들을 보면서 행복했다. 불행한 것이라면 조국을 멀리 떠나 있다는 것과 본래의 자기들의 지위와 생활보다 거리가 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데서 오는 괴로움이었다. 특히 이 형편없는 대우 때문에 알리비나는 더욱 괴로워했다. 그녀의 유조, 영웅이요 이상인 그가 모든 장교 앞에서 부동 자세를 취하고 총의 조작을 연습해야 했고 보초가 되어 모든 명령에 고분고분 복종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은 더없이 슬픈 것들이었다. 그것은 모든 일가 친척과 벗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혹은 국외로 추방되고 도피했다는 소식이었다. 미구르스키 부부에게는 이러한 현실이 언제 끝날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사면을 받거나 현재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또는 장교로 승진해 보려는 온갖 운동의 시도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니콜라이 파블로비치는 열병, 관병식 연습을 끊임없이 거행하고 가면 무도회에 나가 광대들과 놀기도 하고 추그예프에서 노보로시스크, 페테르스부르크, 모스코바로 온 러시아를 말을 몰아 뛰어다니면서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다.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그에게 그가 항상 찬양하고 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 때문에 추방당하고 고통받는 12월, 당원들이나 폴란드인들의 형벌을 경감시켜 줄 것을 청원했을 때 그는 가슴을 내밀면서 흐릿한 눈을 한 군데 못 받고 이렇게 말했다. 그대로 두게. 마치 언제까지가 시기상조이며 어느 시기가 적당한지를 다 아는 듯이 말했다. 이래서 모든 측근자, 그 주위의 장군, 시종관, 또 이들의 부인들은 누구나 그의 뛰어난 통찰력과 총명함에 감동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체로 미구르스키의 생활에는 불행보다는 행복한 편이 많았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5년이란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돌연 뜻하지 않은 커다란 슬픔이 그들에게 닥쳤다. 먼저 여자아이가, 이틀 뒤에는 사내아이가 병에 걸렸다. 사내아이는 사흘 동안 앓다가 의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나흘째에는 죽고 말았다. 그 이틀 뒤에는 여자아이도 죽어버렸다. 알리비나가 우랄강에 투신 자살하지 않은 것은 자살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산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 괴로웠다. 전에는 그토록 부지런하고 명랑하던 그녀가 이제는 모든 가사를 루드비카에게 맡겨버리고 몇 시간이고 무엇 하나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또한 갑자기 일어나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남편과 루드비카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저으며 제발 혼자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면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여름이 되자 그녀는
어린애들의 무덤을 찾아가 어린애들이 살았을 때의 일과 만일 의사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도시에서 살았다면 어린 것들이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슴을 쥐어짰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유조나 나도 태어난 그대로의 그의 부모나 조부모가 살았던 것처럼 살고 나도 오직 그와 함께 살며 그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며 또 그들을 양육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편은 조국에서 추방되어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는 나대로 나에게 있어서 태양보다 더 귀한 것을 빼앗기고 말았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녀는 이런 물음을 사람들에게나 신에게 들이댔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떤 대답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답 없이는 생활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녀의 생활은 멈추어졌다. 전에는 여성다운 취미와 우아하게 꾸밀 줄 알았던 처량한 추방 생활이 이제 그녀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미구르스키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미구르스키 부부에게 가장 괴로웠던 이 시기에 시베리아에서 폴란드의 신부 시로친스키의 주동에 의하여 일어난 폭동과 탈주 계획에 참여했던 폴란드인인 로솔로프스키가 우랄리스크에 도착했다. 로솔로프스키는 미구르스키와 마찬가지로 태어났을 때 그대로, 즉 폴란드인이 되고자 한 것 때문에 시베리아로 추방당한 수천의 사람들처럼 그 일에 참가하여 태형을 당하고 미구르스키가 있는 대대에 배속된 사람이었다. 전직 수학교사인 로솔로프스키는 양쪽 볼이 움푹 들어간 주름이 많은 이마에다 키가 훤칠하게 컸으며 등이 조금 굽은 깡마른 사내였다. 도착하던 첫날 저녁에 미구르스키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고 침착한 목소리로 그 사건 때문에 받았던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 사건은 이러했다. 신부 시로친스키는 시베리아 전체를 포함한 비밀 결사대를 조직했다. 그 목적은 카자흐 부대와 상비대에 소속되어 있는 폴란드인들의 도움으로 병사들과 유배되어 온 죄수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옴스크에 있는 포병대를 점령하여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었습니까? 미구르스키는 물었다. 잘 되었고 말고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로소로프스키는 침울하게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그리고 차분한 음성으로 해방 계획의 전모와 성사를 위한 모든 수단과 또는 실패로 돌아갔을 때의 주동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마련된 모든 방법을 이야기했다. 두 놈의 배신자만 없었다면 성공은 확실한 것이었다. 로솔로프스키의 말에 의하면 시로친스키는 천재적인 위대한 정신력의 소유자였다는 것이다. 그는 영웅답게 그리고 순교자로 명예롭게 죽은 것이다. 로솔로프스키는 조용하고 한결같은 음성으로 그가 사령관의 명령에 의하여 모든 주동자들과 함께 거기 있어야만 했던 처형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계 대대의 병사들이 긴 통로처럼 두 줄로 서 있었고 병사들 하나하나의 손에는 가느다란 회초리가 들려 있었는데 그 회초리는 총구에 꼭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규격화된 것이었죠. 맨 먼저 의사 샤갈리스키가 끌려왔습니다. 두 병사가 그를 끌고 왔는데 회초리를 든 병사들은 그가 자기네 앞을 통과할 때에 발가벗겨진 등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내가 서 있는 곳에 다가왔을 때 비로소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북소리만 들렸으나 이윽고 회초리를 내리치는 소리와 등에 맞는 소리가 들려서 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두 병사가 총을 들고 그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갔습니다. 나는 꼭 한번 내 곁을 지나갈 때 러시아인의 의사가 너무 심하게 때리지 마십시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정없이 내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내 곁을 2번이나 지나갔을 때에는 이미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하고 다만 끌려갔습니다. 그의 등은 너무나 참혹해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결국 쓰러졌으며 실려나갔습니다. 다음에 2번째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3번째 사람이, 또 4번째 사람이 끌려온 거예요. 모두들 쓰러졌으며 어떤 사람은 겨우 살아서 들려나갔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것을 서서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처형은 6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로친스키 그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몰라볼 만큼 늙었더군요. 주름투성이었으나 면도를 한 그의 얼굴은 파리했습니다. 발가벗은 몸뚱이는 말랐고 갈비뼈만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 대 맞을 때마다 몸을 떨고 머리를 흔들면서 걸었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소리 높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의 자비로. 나는 내 귀로 그것을 들었습니다. 로소로프스키는 목이 쉰 소리로 말했다. 창가에 앉아있던 루드비카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짐승 같은 놈들, 개 같은 놈들. 미구르스키는 그렇게 외치면서 파이프를 내던지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어두운 침실로 가버렸다. 알리비나는 마치 돌부처처럼 꼼짝도 않고 한쪽 구석에 눈길을 주고 앉아 있었다. 다음 날 미구르스키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옛날처럼 쾌활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남편을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저 유조, 좀 들어봐요. 무슨 말이요? 뭐요? 나는 어젯밤 내내 로소로프스키가 이야기한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했어요. 나는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여기서는 살 수 없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자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 궁리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어젯밤에 궁리한 계획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그 계획이란 이러했다. 미구르스키가 저녁에 집을 나가 우랄강 언덕에 자기 외투를 벗어놓고 그 외투에는 자살한다는 서신을 남겨둔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가 자살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시체를 수색할 것이며 이어서 상부로 보고가 올라갈 것이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발각되지 않게 그를 숨긴다. 한 달쯤은 숨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계획대로 그들은 달아난다. 미구르스키는 그녀의 계획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가 아주 적극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설복하는 바람에 그는 결국 찬동하게 되었다. 그가 찬동한 이유는 만일 탈출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로솔로프스키가 이야기했던 일이
미구르스키에게 닥칠 것이고 성공한다면 그녀를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어린애들이 죽은 후에 이곳의 생활이 그녀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로솔로프스키와 루드비카에게도 이 계획을 알렸다. 오랜 상의와 변경과 수정을 거쳐 탈출 계획을 짰다. 처음에는 이렇게 실행하려고 했다. 즉, 미구르스키가 자살한 것으로 꾸민 뒤 혼자 걸어서 도망간다. 그러면 알리비나는 마차를 타고 약속된 장소에서 그를 만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솔로프스키의 이야기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에 시베리아에서 탈출하려다 실패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많은 탈출 시도에서 성공한 예는 꼭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리비나는 다른 계획, 즉 유조가 마차에 숨어 그녀와 루드비카와 함께 사라토프까지 간다는 계획이었다. 사라토프에 도착한 그는 옷을 갈아입고 볼가강을 따라 아스트라한까지 그리고 카스피해를 거쳐 페르시아로 항해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는 로솔로프스키도 동의했다. 그러나 마차 속에 관원의 주의를 끌지 않고 사람 하나를 숨길 수 있는 장소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이 난제였다. 어느 날 알리비나가 어린아이들의 무덤에 다녀와서는 낯선 땅에 어린애들의 뼈를 두고 간다는 것이 여간 가슴 아픈 일이 아니라고 로솔로프스키에게 말했다. 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당국에 어린애들의 관을 가지고 가고 싶다는 허가를 신청해 보십시오. 반드시 허가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싫어요. 나는 그런 일은 못해요. 알리비나는 거부했다. 그렇게 해보세요. 거기에 모든 해결점이 들어 있습니다. 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 대신 큼직한 괴짝을 짜서 그 속에 유조를 숨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리비나가 거절했다. 그녀로서는 어린애들에 대한 회상이 이런 위험한 일과 관련되는 것이 꺼림칙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구르스키가 이 계획에 기꺼이 동의하자 그녀도 찬성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미구르스키는 그가 투신 자살한 것으로 당국에서 믿도록 완벽한 행동을 한다. 그의 죽음이 인정되었을 때 알리비나는 남편이 죽은 뒤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어린애들의 뼈를 가지고 가려는 결심을 당국에 신청한다. 이 허가가 떨어졌을 때 무덤을 파고 관을 입수한 것처럼 한다. 그러나 관은 그 자리에 두고 준비해 놓은 괴짝에 미구르스키가 들어간다. 괴짝은 마차 속에 실리고 그대로 사라토프까지 간다. 사라토프에서 그는 배를 탄다. 배를 타면 유조는 괴짝에서 나온다. 그리하여 그들은 카스피해까지 배를 타고 간다. 거기에서는 페르시아로 가든지 터키로 가든지 그것은 자유이다. 먼저 미구르스키 부부는 루드비카를 고국으로 돌려보낸다는 이유로 여행 마차를 샀다. 다음에 마차 속에다 사람 하나가 들어가 있어도 질식하지 않고 비록 몸을 웅크리기는 해도 누울 수 있는 그리고 쉽게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의 빠른 동작으로 출입할 수 있는 괴짝을 만들기 시작했다. 특히 훌륭한 손재주를 가진 로솔로프스키의 도움이 컸다. 그리하여 괴짝은 완성되었다. 그 괴짝은 마차 뒤쪽에 설치되었고 차체와 맞붙은 밀접한 면의 칸막이를 움직이면 안에 든 사람이 마차 밑으로 몸의 일부를 누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괴짝에는 공기가 통하도록 구멍을 뚫고 그 윗면과 측면은 초석을 덮어 새끼로 묶었다. 거기서의 출입은 마차 안의 자석 밑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했다. 여행 마차와 괴짝이 마련되자 이번에는 남편이 실종되기 전에 알리비나는 당국에 대비할 생각에서 육군 중령을 찾아가 남편이 요즘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기도했었다며 자기의 남편이 걱정되니 당분간 그에게
휴가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녀의 외교 수완은 이런 때 큰 도움을 주었다. 그녀에 의해서 연출된 불안과 남편에 대한 걱정은 육군 중령을 감동시켜 가능한 한 허락하겠다는 약속을 자연스럽게 받아냈다. 뒤이어 미구르스키는 볼가강의 언덕에서 벗어놓을 자기 외투에서 발견될 편지를 작성했다. 그리고 약속된 날 저녁에 우랄강으로 나가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강 언덕에 편지가 든 외투를 벗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돌아왔다. 자물쇠가 잠긴 천장방 위에 그를 위한 장소가 준비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알리비나는 루드비카를 육군 중령에게 보내 남편이 약 20시간 전쯤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알렸다. 아침에 그녀에게는 남편의 편지가 전달되었다. 그녀는 아주 절망적인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육군 중령에게로 갔다. 일주일 뒤 알리비나는 고국을 떠나겠다는 청원을 냈다. 미구르스키의 부인에 의해서 표현된 슬픔은 그녀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모든 사람들은 불행한 어머니이자 가련한 아내인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 그녀의 출발이 허락되었을 때 그녀는 어린애들의 시체도 가지고 가겠다며 당국의 허락을 청원했다. 당국은 그녀의 감정적인 모정에 매우 감탄하며 기꺼이 허락했다. 이 허가를 받은 다음 날 저녁에 로소로포스키는 알리비나와 루드비카와 함께 새를 낸 수레에 어린애들이 들어갈 궤짝을 싣고 묘지로 갔다. 알리비나는 어린애들의 무덤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일어나 눈물을 닦으며 로소로프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이 해주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알리비나는 옆으로 비켜섰다. 로소로프스키와 루드비카는 묘석을 옮기고 삽으로 무덤의 윗부분을 파헤쳐 시체를 드러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모든 것이 끝나자 그들은 알리비나를 불러 흙이 채워진 궤짝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출발일이 다가왔다. 로소로프스키는 계획이 거의 성공적으로 끝마쳐진 것을 기뻐했다. 루드비카는 도중에 먹을 것을 만들면서 그녀가 좋아하는 격언을 중얼거리며 두려움과 기쁨으로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고 말했다. 미구르스키는 자기가 한 달 이상이나 숨어있던 천장에서 풀려나온 것과 알리비나가 활기를 되찾은 것, 그리고 그녀의 낙천성에 기뻐했다. 그녀는 예전의 모든 슬픔과 탈출의 온갖 위험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처녀 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 억누를 수 없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새벽 3시경 호송을 맡은 카자흐 한 사람이 3마리의 말과 마부를 데리고 찾아왔다. 알리비나는 루드비카와 함께 기르던 강아지를 데리고 용단으로 덮인 여행 마차의 좌석에 앉았다. 카자흐와 마부는 마부석에 앉았다. 농부옷으로 갈아입은 미구르스키는 마차에 실린 궤짝 속에 누워 있었다. 그들은 시가지를 빠져나왔다. 당당한 세필의 말은 해를 지난 수염 가래꽃 풀이 무성한 쟁기질이 되지 않은 끝없는 들판 가운데로 돌처럼 다져진 길을 따라 여행 마차를 끌고 갔다. 알리비나의 심장은 벅찬 희망과 기쁨으로 멎을 것만 같았다. 그 기분을 나누어 갖고 싶은 마음에 가끔 미소를 지으면서 루드비카를 향해서 고갯짓으로 마부석에 앉아있는 카자흐의 넓은 등을 가리키기도 하고 마차 밑바닥을 가리키기도 했다. 정색을 하고 있는 루드비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약간 입술을 움직일 뿐이었다. 날씨는 맑고 맑았다. 사방은 끝없이 넓었으며 아침 햇살을 담은 은빛 수염 가래꽃 풀은 멀리까지 퍼져 있었다. 다만 아스팔트 길에서처럼 바슈큐레인들의 말에 단 쇠 말발급 소리가 울퉁불퉁한 도로 양옆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흙으로 덮인
시베리아 모르모트 언덕이 보였다. 거기에는 작은 동물이 망을 보고 있다가 위험이 닥칠 때는 위험을 알리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구멍 속으로 재빨리 숨어버리곤 했다. 가는 도중에 혹 나그네들을 만나면 밀을 운반하는 카자흐 사람들의 짐술의 행렬과 말을 탄 바슈키르인들을 만났는데 우리 마차를 끌고 가는 카자흐는 타타르 언어로 말을 주고받았다. 어느 역의 말들은 생기가 있고 포동포동 살이 쪄 있다고 알려주기도 했다. 알리비나가 건네는 술값은 마부들로 하여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전령처럼 쏜살같이 앞길을 달리게 하는 구실을 했다. 처음 당도한 역에서 먼저 마부는 자기 말을 끌고 돌아갔고 새 마부는 아직 말을 끌고 오지 않아서 카자흐가 밖으로 나갔을 때 알리비나는 허리를 굽혀 남편에게 물었다. 기분이 어떠세요? 무엇이 필요해요? 아주 좋아요. 아무것도 필요한 것 없어요. 이 정도라면 이틀 밤낮은 편히 갈 수 있어. 해질 무렵에 보르가치의 큰 마을에 도착했다. 남편의 몸을 좀 펴게 하고 활기를 되찾게 하기 위하여 알리비나는 마차를 역에 세우지 않고 여관 앞에 세웠다. 그리고 카자흐에게 돈을 주어 달걀과 우유를 사다 달라고 심부름을 보냈다. 여행 마차는 처마 밑에 세워져 밖은 껌껌했다. 루드비카에게 카자흐를 망보게 하고 알리비나는 남편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리고 카자흐가 돌아오기 전에 마차 밑에 비밀 장소로 다시 들어갔다. 이곳에서 다시 말들을 바꾸어 여행을 계속했다. 알리비나는 점점 마음이 흥분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기의 기쁨과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루드비카와 카자흐 그리고 강아지 트레조르카 외에는 이야기할 상대가 없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위안을 얻었다. 루드비카는 못난 얼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내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해 왔는데 지금은 밝고 선량한 푸른 눈을 가진 건장하고 마음씨 좋은 카자흐에게 연심을 품고 있었다. 카자흐는 두 여인을 호송하고 있었고 자기의 정직함과 소박함으로 두 여인에게 유쾌함을 주고 있었다. 알리비나는 자석 밑을 냄새 맡지 않도록 강아지 트레조르카를 달래고 루드비카와 그녀가 보이는 희극적 교태 또 자기에게로 돌려지고 있는 눈치를 의심하지 않고 있는 카자흐와는 코믹한 교태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다. 위험하지만 얼마 있으면 성공되는 일, 훌륭한 날씨와 초원의 신선한 공기로 잔뜩 흥분되어 있는 알리비나는 그녀가 오랫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어린애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았다. 미구르스키도 그녀의 명랑한 말소리를 들으며 자기의 육체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녀가 기뻐하는 것에 그도 같이 기뻐했다. 이틀째의 해질 무렵에 안개 속에서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라토프시와 볼가강이었다. 카자흐는 초원 생활에 익숙한 경험에 의해 그것이 볼가강의 등대이며 그 등대가 보인다고 루드비카에게 가리켰다. 루드비카는 자기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알리비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일부러 남편이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사라토프시와 볼가강이에요. 마치 트레조르카와 이야기하듯 알리비나는 자기가 본 모든 것을 남편이 듣도록 하였다. 사라토프시까지 들어가지 않고 알리비나는 볼가강 왼쪽의 시내 맞은편에 있는 포크로프스카야 마을에 여행 마차를 세웠다. 이곳에서 밤에 남편과 상의하여 일이 잘 되면 괴짝에서 나오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카자흐는 짧은 봄밤을 마차에서 떠나지 않고 처마 밑에 세워진 빈 수레 안에서 지새우는 것이었다. 루드비카는 알리비나의 지시대로 마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카자흐가 자기 때문에 웃음을 띈다는 생각에 자기의 주근깨 얼굴을 손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알리비나는 카자흐가 무엇 때문에 마차에서 떠나지 않고 저렇게 붙어 있는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5월의 희뿌연 짧은 밤에 알리비나는 여관방에서 몇 번이나 나와 불쾌한 냄새가 나는 복도를 지나 뒤쪽의 층계로 나갔다. 카자흐는 여전히 자지 않고 여행 마차 옆에 빈 수레에 발을 뻗고 앉아 있었다. 날이 밝아옴을 알리는 수탉의 울음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을 때 알리비나는 아래로 내려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카자흐는 빈 수레에서 발을 쭉 뻗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녀는 마차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괴짝을 두드렸다. 유조! 대답이 없었다. 유조! 유조! 그녀는 놀라 큰 소리로 불렀다. 왜 그래요? 여보, 뭐야? 조는 듯한 음성이 괴짝 속에서 들려왔다. 왜 대답이 없어요? 잠깐 잠이 들었어. 그녀는 목소리의 울림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가는 거야? 안 돼요. 여기 카자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수레에서 자고 있는 카자흐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깜짝 놀랐다. 카자흐는 코를 골고 있었는데 그의 눈, 그 선량한 눈을 뜨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보고 있었으며 그녀와 시선이 마주치자 눈을 감아버렸다. 이것은 내가 너무 긴장해서 그렇게 보였던 것일 뿐일까? 아니면 정말 그가 자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 알리비나는 자문했다. 아마 그렇게 보였던 거겠지. 그녀는 다시 괴짝으로 몸을 돌렸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뭘 먹고 싶으세요? 아니, 담배가 피우고 싶어. 알리비나는 다시 카자흐를 돌아다 보았다. 그는 자고 있었다. 그래,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보였던 것이 분명해.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나는 지금 지사에게 다녀와야겠어요. 그럼 잘 다녀와요. 알리비나는 가방에서 옷을 꺼내 갈아입으려고 여관으로 갔다. 깨끗한 상복으로 갈아입고 알리비나는 볼가강을 건너 마차를 타고 지사에게로 갔다. 지사는 그녀를 맞아들였다. 미인이며 애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유창하게 프랑스 말을 하는 이 폴란드 미망인이 젊음을 좋아하는 노지사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고 내일 다시 시장에게 보내는 자기의 명령서를 받으러 오라고 말했다. 지사가 보여준 호의에 자기의 매력이 주요했다는 것을 매우 기뻐하면서 알리비나는 행복하고 희망에 부풀어 산기슭의 한적한 길을 따라 마차를 타고 부두로 돌아왔다. 아침에는 벌써 숲이 상공에 떠올라 햇살은 거대한 흐름의 잔물결이 일고 있는 물 위에서 춤추고 있었다. 산 왼편과 오른편으로 흰구름처럼 향기로운 꽃으로 뒤덮인 사과나무가 보였다. 강가에는 돛대가 숲처럼 보였으며 돛이 미풍에 펄럭이면서 잔물결 위에 희끗희끗하게 보였다. 알리비나는 부두에서 아스트라한까지 갈 배를 새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수다스럽고 쾌활한 사공들이 서로 자기의 배를 이용해달라고 제의했다. 그녀는 사공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과 약속을 하고 빽빽이 들어찬 배들 중에서 그 사람의 배를 보러 갔다. 그 배에는 돛대가 하나 세워져 있어서 바람을 이용하여 갈 수가 있었다. 바람이 없을 때에는 노를 저을 수 있는 건장한 두 사람이 있었다. 명랑하고 마음씨 좋은 뱃사공은 여행마차도 남겨두지 말고 바퀴만 떼어 배에 실으라고 충고해 주었다. 실어만 놓으면 손님도 편히 앉아가게 될 거예요. 날씨만 좋으면 닷새면 충분히 아스트라한까지는 당도할 수 있지요. 알리비나는 뱃사공과 약속을 끝내고 그에게 포크로프스카야 마을에 로기노프 여관으로 마차도 보고 계약금도 받으러 찾아오라고 일렀다. 만사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어 갔다.
더 없는 행복감으로 알리비나는 볼가강을 건넜다. 그리고 마부에게 삭스를 주고 여관으로 향했다. 카자흐의 이름은 다닐로 리파노프로 스위르트의 스텔벨레 치큐묘트 출신이었다. 그는 34살이었으며 카자흐 근무연한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가족으로는 아직도 푸카초프를 기억하고 있는 94살의 할아버지와 두 동생, 이의 신앙 때문에 시베리아로 유학 간 형수, 또 자기의 아내와 두 딸, 두 아들을 두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인들과의 전쟁에서 돌아가셨다. 그는 집안의 가장이었다. 그의 집에는 16마리의 말과 2마리의 소가 있었고 또 자기 마음대로 경작할 수 있는 15정보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거기다 밀을 경작하였다. 다닐로는 오렌부르크 카잔에서 근무했었고 지금은 근무 연한이 끝나려는 참이었다. 그는 옛 신앙을 굳게 믿고 있었고 담배나 술도 하지 않았으며 세상 사람들과는 식사도 한 적이 없었고 한 번 맹세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는 철두철미한 성격이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실수 없이 정확하게 수행하고 상관으로부터 임무가 부여되면 그는 총력을 기울여 완수하고 자기 권한 내의 사명감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끝까지 실천하였다. 지금 그는 사라토프까지 두 여인과 어린애의 관을 호송하는 일에 있어서 도중에 실수가 없도록 또 무사하도록 그리고 사라토프에서는 관례에 따라 관원에게 인도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두 여인과 어린애의 관 그리고 강아지까지 데리고 온 것이다. 여자들은 비록 타국 폴란드 여인들이기는 하나 상냥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으므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즉 포크로프스카야 마을에서 저녁 때 마차 옆을 지나가는데 강아지가 마차 안으로 뛰어들어가 거기서 꼬리를 흔들며 끙끙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마차 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폴란드 여자 중 한 사람이 마차 안에 강아지를 보자 기겁을 하며 강아지를 끌어내갔다. 저기에 무엇인가 있군. 카자흐는 그것을 살피기 시작했다. 젊은 폴란드 여자가 이른 새벽에 여행마차 옆에 나왔을 때 그는 자는 척하며 궤짝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 그리고 아침 일찍 그는 경찰서로 찾아가 자기가 맡은 폴란드 여인들이 무엇인가 수상한 일을 벌이고 있으며 궤짝 속에 어린애 시체 대신 어떤 산 사람을 운반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알리비나는 어쩔 줄 모르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 며칠 뒤면 자유의 몸이 될 것을 확신하고 여관으로 왔을 때 그녀는 놀라움과 함께 대문에 두 필의 말과 두 카자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문간에서는 마당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그녀는 희망과 기쁨으로 넘쳐 있어서 한 쌍의 말과 몰려와 있는 군중들이 자기와 관련이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녀는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자기들의 마차가 서 있던 처마 밑을 휘끗 쳐다보고 나서야 군중들이 자기들의 마차에 몰려있는 것과 강아지 트레조르카가 절망적으로 짖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여행마차 앞에는 햇빛에 반짝이는 단추와 견장이 붙은 깨끗한 제복과 윤이 나는 장화를 신은 검은 구렛나룻의 의젓한 사내가 서서 무언가를 목이 쉰 소리로 명령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두 병사 사이에 머리가 헝클어지고 지푸라기가 붙은 농사꾼 옷을 입고 서 있는 유조가 보였다. 그는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 듯한 태도로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었다. 강아지는 자기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서장을 향해서 앙칼지게 지저대고 있었다. 알리비나를 보자 미구르스키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녀에게로 가려다가 병사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알리비나. 아무것도. 미구르스키는 온화한 미소를 보냈다. 아,
바로 아주머니시군요. 이리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아이들의 관입니까? 경찰서장은 미구르스키를 향해 눈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알리비나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가슴을 움켜잡고 입을 벌린 채 공포에 질려 남편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이러한 일은 죽음 직전과 대체로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흔히 있는 일인 것처럼 그녀는 일순간에 모든 공포의 감정들을 경험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 자기의 불행을 알지도 믿을 수도 없었다. 그녀가 느낀 첫 번째 감정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감정, 즉 지금 남편을 자기들의 소나기에 넣고 난폭하고 거칠게 다루고 있는 그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녀의 영웅인 남편을 볼 때 능욕을 당한 오만의 감정이었다. 어떻게 저들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내 남편을 잡을 수가 있는가? 이런 감정과 동시에 일어난 것은 불행의 의식이었다. 불행의 의식은 그녀의 생애에 있어서 최대의 불행, 즉 어린애들의 죽음에 대한 회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지금 무엇 때문에 자식들을 뺏겼는가? 라는 의혹이 생겼다. 무엇 때문에 자식들을 뺏겼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무엇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인 내 남편이 파멸되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치욕적인 형벌이 자기 한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 저 사람은 당신과 어떤 사이입니까? 당신의 남편인가요? 경찰서장은 되풀이해서 물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녀는 갑자기 외쳤다. 그리고 히스테릭한 웃음을 웃기 시작하더니 마차에서 떼어난 괴짝 위에 쓰러졌다. 눈물로 온 얼굴을 적신 루드비카가 몸을 떨면서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마님, 가련한 마님,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별일이 있으려고요.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알리비나의 손을 만지며 말했다. 미그루스키에게 수갑이 채워지고 마당에서 끌려나갔다. 그것을 보자 알리비나는 뒤따라 쫓아갔다. 용서해주세요. 나를 용서해주세요.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에요. 나 한 사람 잘못이에요. 누구의 잘못인지는 조사하면 다 밝혀져요. 물론 당신에게도 잘못이 있겠지요. 경찰서장은 이렇게 말하고 그녀를 한 손으로 밀어젖혔다. 미구르스키는 부두로 끌려갔다. 알리비나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미구르스키 뒤를 따라갔다. 그녀를 위로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리지도 않았다. 카자흐 다닐로 리파노프는 그동안 줄곧 마차 옆에 서서 침울한 표정으로 경찰서장과 알리비나를 번갈아 쳐다보며 서 있었다. 미구르스키가 끌려갔을 때 혼자 남은 강아지 트레조르카가 꼬리를 흔들며 그에게 매달렸다. 강아지는 여행을 하는 동안 그와 친하게 되었다. 카자흐는 마차에서 멀찌감치 물러서자 갑자기 모자를 벗어 땅바닥에다 힘껏 팽개쳤다. 그리고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고 음식점을 찾아 들어갔다. 자기에게 있는 돈과 옷가지를 내고 음식점에 있는 술을 몽땅 마셔버렸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겨우 도랑 속에서 잠이 깨었을 때 비로소 자기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문제, 괴짝 속에 폴란드인이 숨어 있다는 것을 신고한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미구르스키는 재판을 받고 도주한 대가로 병사들에 의한 1000대의 태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페테르스부르크에 사는 일가 친척들과 반다가 그의 감형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진정서를 낸 끝에 그는 결국 시베리아로 추방당해 거기서 영주하게 되었다. 알리비나도 그를 따라 떠났다. 니콜라이 파블로비치는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전 유럽에서까지 혁명의 봉기를 짓밟아버린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 전제 정치의 법을 위반하지 않고
러시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폴란드를 러시아의 권력으로 장악할 수 있게 됨을 자랑스러워했다. 또 그에게서 훈장과 금빛으로 빛나는 제복을 하사받은 무리들이 그를 찬양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주 위대한 인간이며 자기가 하는 일이 인류에게, 특히 그들이 무의식 중에 그들을 타락과 우매함으로 몰아넣는데 온 힘을 기울인 러시아 사람들에게 위대한 행복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